네, 박은영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 저희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로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산학연,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의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호남대학교 백남 교수입니다. 강연자의 질문들과 의견들이 좀 굉장히 궁금하시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의견들을 남겨주시고요.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은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것이며 이제부터 이제 패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 발표는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대학 현장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나정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나정은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대학 현장의 교육 방향이란 제목으로 대학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주제가 여성이니만큼 여학생들의 상황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죠. 저도 그때 전공자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인간이 이긴다에 100%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많이 발전됐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알았고요. 또 그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이 말을 얘기하면서 그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모두 다 연결되고 모든 것에 지능이 들어갈 것이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12월에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기능정보 기술들이 여러 분야와 협업되는 이 그림만 봐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곧 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일상생활에 다가와 있음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훨씬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이보다 한 해 앞서 2015년도에 세계적으로 교육 방향은 이미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기술 교육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세팅을 하고 있었죠. 특히 기초 교육 분야에서 ICT 리터러시 함양을 굉장히 큰 주제로 겪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그러면 대학의 신입생들은 어떤 상황으로 올라오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 중 등 K-12 교육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때 신문지상에 정보 교육이 의무화된다라고는 얘기되어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좀 먼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7시간, 6년 과정 중에 17시간, 중학교 3년 과정 중에 34시간은 뭐 하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부족한 시간이고요. 또 고등학교도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 과목도 아니고 기술 과정에 포함되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 의무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가르칠 교원이 공급이 좀 필요한데 그때 이미 그 전에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TO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 또 수업 시수도 지금 말한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죠. 이에 비해 다른 나라는 이미 2015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2022년이 된 현재 이 시간에도 좀 많이 부족하다. 사회적으로는 많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쪽에서는 보면 교육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실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교육 수요가 급증하나 이런 대학 교육 현장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학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대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원하다가 많은 것 아닌가 그랬는데 벌써 2015년도에부터 시작한 것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4개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수도권에 몰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었는데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과정을 개편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전공자를 좀 확대해라. 그다음에 전교생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시켜라 하는 게 1단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2단계는 2021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이때부터 나왔고 굳이 꼭 집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 하는 정부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대학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세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준비됐고 참여하는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열별,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세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여기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전공자를 더 전공자답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공했다고 전공자가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쓸모 있게 바로 쓸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키워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융합 인재를 양성해달라는 거였는데요. 융합 인재는 뭐였냐면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인력이 사회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전공자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한 학생들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전공 학생들이 컴퓨터 쪽을 복수 전공을 해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달라라는 요구죠. 또 하나는 다른 전공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그 다른 전공 학생도 어느 수준까지 ICT 능력을 함양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ICT에 대한 기본 수준이 이제 보통 이상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 사항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개편하거나 또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더 독려하고 있긴 합니다. 크게 보면은 정보기술, ICT 교육을 하는데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공만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전공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전공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더 함양해달라는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ICT 분야를 더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그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과 과목이나 또 교원 그다음에 교수법을 좀 다르게 하거나 학습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요구 조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각 대학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실현하거나 구현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특정 한 과목으로 전교생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또는 단과대학이나 영역별로 이런 과목을 하세요라고 그렇게 개발하는 데도 있고 또는 어떤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전공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하면 소프트웨어 인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학교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 대학의 상황인데 과목군을 만들어서 여러 과목을 제시해놓고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고 학생 주도형으로 자기 교과 과정을 설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고등교육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졸업자를 보면은 아직 공학은 여학생들의 비율이 10% 수준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28% 정도의 수준이네요. 졸업자들이. 네, 그런데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대졸자 현황을 보면 사회계열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제일 많은 사회계열 학생들이 46%, 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졸업하는 사회계열 학생들이 취업률이 반밖에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융합 인재로서의 양성할 그런 틈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그 강연에서
여성의 상황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021년도에 우리 여성 경력 단절의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임신, 육아, 결혼으로 인해서의 이런 포션이 굉장히 크죠. 21년도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꽤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이렇구나. 그리고 성별 교육률을 보면 평균은 한 60% 되는데 남학생은 70%, 여학생은 한 50%. 그러니까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더 높인다기보다는 지금 유후 인력을 조금 더 인재로 양성해서 사회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임신은 20, 30대, 육아는 30, 40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40대에 이탈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이쪽 분야가 급여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복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강력한 자유도도 있고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죠. 이탈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이렇게 시급한 여러 가지 것 있지만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교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을 지목했다가는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지만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여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대학은 펀더멘털하는 것밖에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트렌드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야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학생 특성상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사회에 나가 있는 여러 여성 선배들이 이런 여성 후배들을 격려하는 그런 네트워킹과 그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현장의 여성 인재의 관점에서 임미숙 전 KT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인재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임미숙입니다. 저는 올해 KT를 34년 다니다가 이제 끝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협회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산업 현장에서 제가 알았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여성 인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좀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발표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먼저 김재수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데이터 생태계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의미 그리고 데이터의 경제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멀리 박은영 박사님께서 제언해 주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수용이 우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정원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소개해 주셔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디지털 인력이 양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여성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올해 2월에 노동부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8년 뒤에 노동력의 절반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되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줄을 것이다. 그럼 이 생산 가능 인구를 채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경제는 발전을 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대를 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는 디지털 시대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100만 인재를 양성을 했을 때 그 안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2020년에 발표된 신문 기사가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 그 해결책은 여성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2년 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옆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인력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경험, 숙련, 창의력이 정보통신 사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고학력 여성에게 새로운 경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도예요. 20년 전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발표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때 얼마나 바뀌었나요? 숫자가 무엇이 변경이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똑같은 연구원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했고 그 내용을 여성과학 기술 리더스 포럼에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먼저 여기 이 연구의 결과로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산업의 고용 비중, 그러니까 산업별로 남녀의 고용 비중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어떤 직종에 더 취업을 하는가에 따른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여성 고용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몸담고 있는 정보통신업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산업은 커졌어도 그 산업 안에 있는 여성의 비중은 감소하였더라. 지금 계속 디지털 인력 쪽에 여성 인력을 키운다고 20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들은 기존의 일반의 기능직이나 서비스업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산업 임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것으로 성별, 학력별 그리고 연령대의 성별 고용 비중이 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전체 산업별 고용 비중은 증가하나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여성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쪽 부분을 보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성별 학력별 고용 비중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고학력이 점점 늘어나서 저희 마지막에 봤을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고학력 비중은 커지고 있는데 연령별 비중을 한번 보시면 2004년도에는 청년 남성이 38%, 청년 여성이 22%로 50% 이상이 청년층이었었는데 최근 2020년을 보면 남성은 25% 그리고 청년 여성은 15%로 줄어들고 중년 남성만 41%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숫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유독 정보통신 산업계에서만 이 여성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많았던 여성들이 살아남지 못했고 그 구성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숫자들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들을 보았냐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산업이 올드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따라 청년 유입이 되게 강화되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대학 등을 통해서 지금 디지털 인력을 육성하고 있을 때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청년들을 많이 이 저희 정보통신업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다가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그들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AI, 빅데이터 이런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그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분야로 저희 청년 유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지적해 왔던 대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 파이프라인에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의 단계적 지원 체계가 분명히 다시 구축이 돼야 되고 이것은 특히 그 직무 설계 시기, 육성을 막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리더로서 양성될 때 시기별로 전문성하고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이 점점 자리를 가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생태계는 어떤 기술보다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년 차원까지 가지고 본인들이 종사하였던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 디지털 그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고객 경험 혁신가나 디지털 소통자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패널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로 백은경 박사님께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백은경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PM을 맡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디지털 융합기술을 R&D로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10개 분야에서 41개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는 사이버 범죄라든지 정보 격차와 같은 디지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가짜뉴스, 디지털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것들을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증가해서 우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하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1.5배에서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 편집, 유포,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불법 촬영 동영상이나 또 스틸 이미지를 합성하고 배포하는 피해가 큰데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또 검출하는 그런 기술적인 R&D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특히 민간보다도 정책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아주 발달한 AI 기술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딥페이크 또 보이스 딥페이크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최근 K컬처로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AI 연구소인 센서티, 이전에는 딥트레이스라고 명칭을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 중에 25%가 한국의 웹사이트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에서는 2% 정도가 한국의 유튜브 채널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라고 하면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위로 보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4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송출하고 배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펴볼 때도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 10명의 순위를 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3명이 한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정도로 많은 아마도 연예인들일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딥페이크로 생성된 콘텐츠들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 R&D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학교 폭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 일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학교 폭력이 다소 감소한 반면에 학교 폭력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디지털 학교 폭력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은 SNS 등을 통해서 이러한 온라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자살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학교 폭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탐지하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까지 해서 수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R&D가 또 매우 중요한 요즘의 현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즘은 거의 많은 분들이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예전에 무작위로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했다면, 최근에는 해킹 기술을 통해서 피해자의 다양한 내용들, 음성통화 내용, 메시지들을 다 해킹을 해갖고 좀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생계형 비관 또는 자살 등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서 성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기초적인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서 매우 검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역기능들을 차단하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역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역시 R&D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여성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케어, 또 신체 건강 케어뿐만 아니라 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R&D,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이나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R&D에 대해서 민간과 또 정부 공공의 공동의 노력에 의한 R&D 기술로서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함께 잘 사는 선한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패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간단한 슬라이드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역량 지수가 몇일까요?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산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BIT 기업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AI의 기술들에 대한 인력을 보고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와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디지털 1000만 양성, 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현황과 통계적인 분석의 제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수준은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요 25세에서 34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55세와 65세의 사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범국민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보면 여기서도 현장의 식별 능력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기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까지 어떻게 갈 거야? 현재는 지금 초급, 중급, 고급 총계는 지금 9만 9천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5년간 이제 1000만을 양성을 하는데 이제 그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계산기를 돌렸죠. 그래서 초급에서는 10배 정도, 중급에서도 한 10배, 고급에서는 7배 정도.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기조 강연부터 필요한 요소들과 산업들은 잠깐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숨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000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한 5,400만 되거든요. 근데 만약 5천만으로 했을 때 1000만이라는 것은 약 20%에 해당합니다. 팔레토 법칙을 아시나요? 20대 80.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은 20%만 제대로 인재가 양성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량은 대단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전 국민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0만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야? 그리고 질적 제고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말로는 1000만이고 교육은 1000만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강하게 와닿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저희가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권역별로 했고요. 지금 해당하는 인원들은 1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우리가 비율별로 인구별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을 간주해 볼 때 연령도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를 할까?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많았던 거는 여기 이제 숨은 이야기는 이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머니가 있다는 이제 우리가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교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대부분이 이제 학부모가 참여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빼왔는데요. 모두가 생각하는 교육에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는 뭐지? 네,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경제적인 서포트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가장 학습적으로 주도적인 것을 측정한다면 보통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개발이 됐고요. 또한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학습자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량의 격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평가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상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네, 배려와 책임감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인성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나타낼 때 책임감이 있니? 배려심이 있니? 이런 부분으로 측정했다면 창의와 문제 해결은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역량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벌써 3순위, 4순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지금 강화돼야 할 교과목은 뭐지? 네, 인성에 대한 부분은 1, 2, 3는 대부분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에 4번째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나 소프트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파란색을 보시면요, 이것은 2순위예요. 2순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일반적인 교육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교육은 이런 거야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사고로 1순위를 선택을 하고요. 2순위는 이제 시대에 반영해서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는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교육, 인공지능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높게 나타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2순위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학습격차 해소는 어떻게 할 거지?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과 상담과 이제 그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기업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용해서 필요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AI와 소프트웨어의 그 회사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어떠한 이제 인력이 필요하나 이제 빨간색을 나타낸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죠. 하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중급 인력 정도면 충분하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AI 전문가의 고급 인력은 AI의 원천 기술과 연구하는 쪽으로 간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래도 AI에 어느 정도 중급은 갖춰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CEO의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분야를 도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비용 부담입니다. 우리가 AI 도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나 바로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천천히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조금 이해하시고 빨리 이제 인력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출할 뿐더러 각자의 역량 개발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과 기술 인력의 고용 실태를 보니까 지금 현재로 굉장히 그래도 과학기술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지수는 어떻게 될까? AI 지수는 어떻게 될까? 네, 저희는 7위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높고요, 탑이고요. 근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3위를 이루는 게 있어요. 개발.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 도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정도의 속도는 추진력과 기획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들은 28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수치에서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요 표를 보실까요? 미국이 100으로 본다면 60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라이징 스타로 대한민국을 저희들이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역량이 필수라는 것은 맥킨지에서도 이미 2021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아까 우리가 이제 50대 이상들이 지금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2단계는 디지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 3단계 저희가 말했던 고급 인력들에 대한 하나씩 차근차근 닮아가는 거고요. 4단계가 이제 고급 인력이 되겠죠. 3단계는 중급 인력이라면 4단계는 고급 인력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인재 역량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소프트 역량, 데이터 역량 이러한 부분에다가 AI 역량까지 같이 겸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저 자신이 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안들이 정보 방안하고 제가 매칭을 해봤습니다.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인 거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가 이제 저희들이 또 가동을 할 겁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온라인에 제가 얘기했던 온라인 컨텐츠로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시고요. 또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의 교양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3단계는 전공 교육 플러스 비전공의 학생들이 AI, X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뭐 마이크로 디그리나 소프트 중심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 인력은 뭐 저희가 알고 있지만 마이스터고도 있고요, 영재고도 있고요, 또 AI 대학원도 있고요.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자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 전에 AI 위원회 세 분을 모시고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미영 회장님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지금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또 인천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트렌드와 여성을 논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찬 내용의 김재수 원장님 기조 강연과 김은현 연구원님의 주제 강연 그리고 백란 회장님께서 주재하신 패널 토의 아주 잘 들었고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저도 사용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김재수 원장님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어서 아주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 컴퓨터 사이언스 능력과 수학 통계 능력 그리고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그런 융합 영역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대세였는데요. 그게 AI라는 또 워딩으로 또 대세가 되더니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워딩이 대세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그 디지털이라는 그 형용사잖아요. 디지털로 시작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디지털 인재에 대해서 지난 8월 22일에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정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란 디지털 기술, 신기술을 개발, 활용,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이고 디지털 신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포함한 일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R, VR 등을 포함하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무인터넷, 5G, 6G,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 8대 부문을 포함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전부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영역의 학문들입니다. 학문 영역들과 일치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 7월 5일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목적이에요. 표현이 산업 데이터의 생성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목적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는 데이터, 디지털 전환, 지능화입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에 지능형 시스템이 부과되고 거기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3년 전인 2019년에 여성 IT 전사를 키워라라는 구호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호를 여성 디지털 전사를 키워라로 바꿔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올해 여성 R&D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수요 조사 분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경력 단절이 됐다 복귀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 첫 번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 R&D 사업 지원 전문가 과정이고요. 세 번째가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과정이었고요. 네 번째가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의 교육 과정을 저희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산업 현장 R&D 인력 체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협회 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인데요. 네. 마지막 키스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행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경력 단절이나 또 취업을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성명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노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총평에 우리 똑똑한 가천대 조영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조영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마 제가 AI를 하고 있으니까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서울 여성신문사에서 이 Y포럼을 4회 동안 개최를 해주시고 또 변함없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분석적인 표 이런 것들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총평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제 근본적으로 디지털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저는 이제 AI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여성, 남성 이런 거 젠더 이슈 없고 그다음에 소득 격차 없고 지역 없고 뭐 나라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격차 없는 사회를 이루자.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의 이제 목적인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거 역사를 말씀드리면 디지털화라는 게 사실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로 했던 거를 디지털화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했던 거를 이제 전산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이제 디지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이런 게 되면서 디지털 혁신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된 거로부터 이제 비즈니스 방식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비즈니스 방식이.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사실 디지털 혁신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데요. 혁신은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범위가 퍼진다면 전환은 이제 퍼져서 그게 개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AI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AI 쪽에 대해서도 우리 김재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 디지털 전환 이거를 비잉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맛을 사실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그 MIT의 미디어 랩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기를 디지털 전환을 1995년도에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people, 두 번째가 process, 세 번째가 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PPT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PPT를 통해서 사실 이제 가치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 그 오늘 말씀해주신 분 중에서 이제 김재소 원장님께서는 특히 데이터의 가치를 이제 많이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가치는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윗셋도 여성의 가치를 만들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 부분이 그 AI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어떻게 가치를 만들까 이게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도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 2.0 그러니까 그 안전한 사회 2.0을 만들기 위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그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자살, 특히 뭐 여성의 자살이 비 오는 날 주말에 9시부터 12시 사이 압구정동 다리 밑에서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119 경찰이나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면서 이제 안전 2.0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말씀해주신 박은현 그 박사님께서의 다양성, 포용성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나정은 교수님께서 대학에서의 교육 방향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 내용들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미숙 전 상무님 여러 가지 그 중년층의 증가하는 그 이유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적 자료 너무 좋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백은경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디지털의 역기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훌륭한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여학생 멘토링으로 또 애써주셨던 성결대학교 최영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 제4회 WAI Y 포럼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트렌드와 여성의 그 총평을 맡은 성결대학교 최영미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성신문사, 미셋 그리고 한국여성정보인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여성에 관련한 자료를 알고 싶으면은 여기 포럼을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재수 원장님의 그 데이터 생태계에서의 데이터의 과학과 데이터 경제에서 저는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특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그 요리를 비유해 가지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은현 연구위원님은 그 포용성과 다양성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나정은 교수님께서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학과에서 이제 그러한
디지털 변환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도메인 지식,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였어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많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정말 100만 인재를 양성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성들은 유전 인자에 융합이 잘 되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은 뭐 수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좋아요. 융합을 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요리의 비유를 하면 우리는 항상 요리를 하잖아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하면 그 맛있는 요리는 가치 있는 요리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해서 가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임미숙 상무님께서 산업 현장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데이터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잘 나누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일, 여가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기술이 애플의 시리나 우리가 삼성의 빅스비를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무엇을 할 수 있나 각 도메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이 에너지 도메인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융합하는 데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시스템이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적정한 가격에 그렇죠? 안정된 그러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를 하면은 AI 스피커인 그 가상 비서를 예를 많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많이 해서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작게 들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중간에 자꾸 끊고 그래서 정말 죄송 드립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3가지 질문을 우선은 제가 픽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성명 교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려면 일단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갖추자. 어렵죠. 저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것을 영원히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학습의 시대이고요. 누가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직장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학습하고 또 누가 더 많이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생존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무효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절대
그 여성의 입장에서 경력 단절이 되지 말자입니다. 그 많이 아실 겁니다. 여성 경제 활동 그래프가 M자형인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공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공계도 M자일까요? 아닙니다. L자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복귀가 안 됩니다. 특히 그 55에서 59세, 5세 단위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그 전체 남성 중에 82.6%가 경제 활동을 하고요. 여성은 전체 중에 39.9%만 경제 활동을 합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절대 경력 단절이 되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학 아직 공부 중이면 수학을 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코딩을 공부하시고 네. 코딩 중에서는 파이썬 그리고 미래 메타버스를 위해서 유니티를 공부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NFT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대체 불가능한 능력 NFA 기억해 주시고요. 꼭 경력 단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영임 교수님 준비해 주세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여성의 역할과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을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해를 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과 정책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회자님?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그 백남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인덱스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 인덱스 아까 보여주신 게 이게 영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1년도 아까 자료였고요. 그게 이제 토르토이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68개국의 나라들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7위에 랭킹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다른 이제 자료들에서 우리나라 랭킹들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AI 랭킹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주신 질문이 교육과 정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의 그 뭐라 그럴까 인덱싱 그룹이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얘기하자면 세 가지 인덱싱 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첫 번째가 이제 임플멘테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노베이션, 세 번째가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이게 대분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분류가 7개로 나눕니다. 소분류까지 하면 14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분류 7가지, 그러니까 대분류가 그렇게 세 가지 돼 있고 중분류 7가지에서 이제 오늘 교육과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7가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걸 보면서 정책 보면 우리나라 정책이 이게 랭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책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책,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개발되어 있는 플랫폼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7위 할 수 있는데 견인차를 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서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우리가 맞게 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인력입니다. 탤런트. 이게 6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합니다. 중간. 그리고 또 하나 또 낮은 점수를 줬던 거 하나 중에가 이제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라 그래서 이게 동작되는 환경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프라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랑 동이 일맥상통하냐면 작년에 작년쯤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사회는 바뀌었어. 근데 이제 그러나 이게 정말 그 리더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디지털 전환되기 어려운 걸림돌이 바로 그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조사가 저는 그거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프라로 돼 있고 정책도 뭐 정부에서 할 만큼 많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환경은 68개국 그 68개국도 좀 OECD 국가들하고 좀 이제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중간 정도 차지한다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점을 했고요. 그 외에 리서치라든지 오늘 이제 백은경 PD님 나오셨지만
그 이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하는 부분도 커머셜하는 스타트업 부분도 좀 비교적 낮은 점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인력 그다음에 환경 이 돌아가는 환경, 뭐 우리 그 여성들의 뭐 어떤 이런 것도 일자리 이런 것도 관련이 되겠지만 제도라든지 인프라는 갖췄지만 그것이 정말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제도 그 서울시에서 리더스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와 이제 미국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세미나도 했는데 영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국가 정책 없다. 우리는 그 뭐 스마트 이런 거 국가 정책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나라는 정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정책의 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정책도 없다면서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좋은 랭킹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정책은 필요 없고 정책은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시민, 기업 그다음에 어떤 그 스마트 네이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하도록 털을 마련해 준다라는 게 이제 그게 답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영국이 그 미국, 영국 뭐 항상 미국, 영국,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요런 나라들이 주로 1, 2, 3위를 늘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이제 서머라이즈 하자면 이렇게 관심을 우리 계속 갖자. 그러니까 정부가 뭘 안 해줬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좀 찾아봐야 되겠고 보면은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관심만 있으면 할 게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덜 찾는 건 아닌가. 그 탓을 오히려 정책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또 보시는 뷰가 또 달랐군. 저는 이제 규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제 그 생태계가 너무 규제가 너무 강화가 돼서 사실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통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영미 교수님 준비해 주십시오. 비전공자 40대가 지식이 0인 상태에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저는 yes, 가능하다고 단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임 교수께서 관심을 갖자, 찾아보고 우리 자신이 액션, 행동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지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우리는 항상 사진을 찍어요. 오늘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내가 친구 모임에 가면 집에 있는 친구인데 보면은 금손이에요. 모임이 끝나면은 뭘 뚝딱뚝딱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나도 만들어 봤어요. 키네마스터라는 그런 영상인데 그걸로 해보니까 나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한 2시간 걸렸어요. 두 개 영상 붙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래 한글 워드를 쳤다면은 이제는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는 우리가 이러한 핸드폰에 그냥 우리가 다운만 받으면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이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런 걸 만들어 보고 그 영상이 몇 개 모이면 그걸 가지고 나를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내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리 캔버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파워포인트 뭐 하려면은 무슨 기술이 많았는데 그냥 갖다 놓고 글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많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좋군. 아니면은 뭐 포토 에세이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가 내가 뭐 추나 추동 나눠가지고 뭐 가족 그런 에세이를 만들어 보면은 또 나의 그런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뭐가 보이면은 지금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가봤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돈까지 줘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다니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수료증을 줘요. 그 수료증 받은 사람이 또 그런 프로그램에 다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노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학생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40대 이상의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가 더 친근감이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 친구들 만나서 끝나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디지털 기술들을 나누고, 그죠? 사진을 찍었는데, 어제는 사진을 찍는데 어떤 친구가 어플을 달아가지고 너무나 쉽게 찍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써보면은 아, 내가 그런 쪽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디지털 환경에 나를 자꾸만 노출시켜서 내가 어떤 취향인가를 보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러한 기술을 익히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몰입해서 하다 보면 그쪽에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40대 넘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면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지금 빡빡하게 잡아서 지금 이제 예정된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미셋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경력 단절이나 초급으로부터의 도입을 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미 온라인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찾으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디지털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입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제가 너무너무 사죄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Y 포럼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셨던 기조 강연자, 유일하게 남성으로 가장 인기가 많으셨던 김재수 원장님, 주제 발표를 했던 박은영 박사님, 산학의 관점에서 패널을 해주셨던 세 분의 여성 정보인의 임원님들, 또 AI의 총평을 해주셨던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감사를 드린 거는 현장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희가 디지털 100만을 저희가 향한다면 여성의 역량도 50만은 저희가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저희들의 또 그 의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기도 좀 학습하시고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역량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4회 Y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